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문희상 의장님, 또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민의원 여러분, 저는 바른미래당 국방위 소속 세종특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로 의원입니다. 바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10월 26일이 무슨 날입니까? 얼핏 생각되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 먼저 떠오르고요. 안중근 의사 의거일이 같은 날입니다. 예. 그것보다 저는 총리님이 26일까지, 10월 26일까지 하시면 우리나라 최장수 총리를 역임하신다고 그래요. 네, 직선제 이후일 겁니다. 그 이전에. 네, 직선제 87년 이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모든 직책에서 1년만 지나면은 제목만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죠? 그러면 2년 반 넘었죠? 예, 그러면 지금 뭐 국정 전반에 걸쳐서 뭐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조국 임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해요, 지금. 질문조차도 할 가치가 없는 걸로 저는 느낍니다. 총리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하시는 총리님도 아마 고달프실 겁니다.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언어하고 다를 때 그것까지 사람이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청문회와 어제 대정부질을 통해서 정말 제가 존경이라는 단어를 국회에서 많이 쓰는데 존경이라는 단어를 꼭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쓰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 또 금태섭 의원님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님 있죠.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조직이나 정권에 충성을 안 하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저는 그 얘기를 2년 전부터 국방장관한테 했습니다. 임명권자한테 충성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물어보라.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 수사가 다 완결은 안 됐습니다만 저는 끝나고 나면 정말 정의와 평등과 공정을 그분께서 실현한다면 그거를 실천한다면 저는 정말 평생 존경하려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뭐 조국 그 문제는 저는 아까 그 총리께서 최장수 총리를 하시게 되는 그 영광이 주어질 건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정말 그 노련미와 업무 파악 모든 거에 지금 정통해 계실 텐데 이런 때 마지막으로 총리께서 아무리 다른 걸 잘하시고 지금 대권주자 1위로 달리고 계시지만 이 기회를 정말 대통령께 다시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 답변하실 때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1초가 아까운데 지금 국민들한테는 모든 블랙홀로 대해서 얘기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빨리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신가요?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많은 것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습니다만 가닥이 잡히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기를 다 상실했지만 지금이라도 하세요. 1초가 급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받아들일 수 용기를 갖는다는 건 지도자의 제일 큰 덕목이라고 저는 봐요. 공약이나 자기가 잘못된 정책을 했더라도 국민이나 국가에 큰 리스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다만 국민을 설득하는 책임은 대통령께 있는 겁니다. 그걸 잘 깊이 새기시고 정말 실천에 옮기신다면 역사에 남는 총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데, 제가 오늘 비핵화 문제하고 한미동맹 문제, 통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다룰 건데, 이 대통령 취임사는 한번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죠. 제가 5번을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총리님한테 취임사 읽어봤느냐 할 때 다 안 읽어봤다고 그래. 읽어보시라. 그러고 나서 진짜 읽어보시고 국정을 운행해 나가는 모든 분들한테 저는 전파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셨더라고요. 정부 부처 몇 군데 국장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총리께서 지시하셨냐? 읽어봤느냐? 안 읽어봤어요. 여기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신념이 저는 녹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제 5가지 그냥 죄율하게 돼요. 저기 보이시죠? 이 정도는 알고 했더라면 조국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실천을 해간다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도 이거 정말 실천을 하고 노력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초심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 말씀만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총리님만 아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알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신념을 알아야 하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예. 그리고 비핵화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 비핵화는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총리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물어보셨는데, 조선반도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 어떤 게 맞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북한의 비핵화라 합니다만 공식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이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안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나 조선 비핵화는 중국과 북한이 끈질기게 지금까지 이어오르는 적화 통일의 대남 전략이 하나예요. 그 속에 미군 철수와 미 핵 전략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이 한반도 전략, 조선반도 전략 하다가는 나중에 책잡힙니다. 이거 분명하게 북한의, 네, 그러니까요. 그죠? 네, 네, 그 문제도 그렇고 이 현 시점에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예? 북한에 핵과학자가 2,000명이 있어요. 또 거기에 딸린 기술자가 10,000명이 있습니다. 6차 핵실험이 끝나면 이미 핵실험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6차 핵실험이 끝난 그 수치로 서울대학교 서균철 박사가 예상한 것은 12,000명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라늄도 4분의 3을 매장하고요, 세계에. 그리고 기술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비핵화합니까? 지금 저는 핵동결로 봅니다. 비핵화가 지난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건 압니다만, 그러나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도 지구상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핵 동결이라고요. 이제 핵 비핵화를 하려면 어떻게 24시간 검증을 제대로 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조철 의원님 말씀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핵 활동이 정지돼야 한다는 건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아까 비프렌 말씀하시는데, 뭐 한미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이제 비핵화는 어려워요. 그러면 주변국이 다 핵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스모 gen수 같은 사람도 핵이 없는 나라하고 핵 가진 나라는 항복과 죽음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키신저도
핵은 핵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 핵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의 해구선 아래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글쎄요, 동맹도 동맹인데 0.11%라도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됩니다. 한미 관계가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좋습니다. 그럼 하여튼 그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국회의원분들도 다 계시고 하지만 다 틀려요. 국방부, 청와대 틀리고 이걸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대응 개념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핵 하나 가지고 지금 참 속된 말로 김정은이가 세계 최고의 트럼프와 맞짱 떠요. 무기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ADD 특강을 전주에 갔어요. 과학자들한테 특강을 했는데 이 핵폭탄이 절대 무기라고 아시죠? 네. 핵무기 앞에서는 다른 무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4.5%의 R&D가 이 정부, 문재인 정부 가지고 이건 잘했다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세계 1위입니다. GDP의 4.5%. 근데 이거는 또 절대치에다 절대 규모를 따져보면 미국, 중국의 6분의 1이고 일본의 2분의 1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인력도 중국,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2분의 1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이 자원이 제한되고 그러기 때문에 집중과 분산의 전략을 써서 맨날 뒤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추격만 하고 할 게 아니라 선도로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강을 하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분들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신명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국가 과학기술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봐요. 저 안보 전문가지만 앞으로 미래전은 전자전, 사이버전, 우주전까지 가요. 그러면 이 무기체계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가. 총리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지금 국가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있죠.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있죠. 네. 그 위원회들이 전문가들 집단 속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념 편협적인 분들과 또 배경식이 부족한 분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서 자문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최고의 과학기술 둔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카이스트가 서울대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20년, 30년 후에 국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키스트건, 카이스트건 정부가 변함없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실 겁니다. 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고요. 내년엔 더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R&D 행정 또는 R&D 생태계 개혁 방안을 곧 내놓을 겁니다. 요컨대 긴 호흡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연구에 마음 놓고 임해도 걱정이 없게 해드리는 것, 이런 방법으로 그 개선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연구 그 교육기관을 잘 이용하시고요. 지금 마지막 말씀하시는 부분 실패해서 정말 아무리 실패를 해도 도전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한미동맹 정말로 굳건합니까? 네, 늘 재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고요. 물론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때로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늘 조정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중요 문제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한미동맹 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죠?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 대외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11위까지 오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이 축이 됐죠. 네, 그러죠? 네. 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 상호 방위조약, 한미동맹의 근간이 상호 방위조약인데 이걸 읽어보셨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안 읽어봤다. 읽어보시라고 해서 읽어봤습니까? 네,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예, 자동 개입의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죠. 네, 그거에다가 하나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무기한 유효하다는 겁니다. 무기한. 일본은 10년 단위로 이게 개선을 했어요. 60년대 초에. 이 예무부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 3,200개예요. 그 중에서 미국이 250개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TF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 아주 초진국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맺어진 강대국과 약속에 맺어진 조약들이 다 외무부도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 이거를 좀 TF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세계 10위에 걸맞는 조약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드세요, 총리님.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하나가 미사일 지침입니다. 아시겠지만 78년도에 위컴 사령관하고 국방장관하고 그냥 말로 한 거예요. 서면으로 뭐 한 것도 아니고 지침하고 약정 이런 정도인데 약정도 아니에요. 지침이. 구속력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누가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만 그 미사일 통제책이라서 국제적으로 맺어진 중에서 뭐 300kg 이상 500kg, 300km 이런 거를 수출을 하지 말라는 제한밖에 없어요. 미국, 북한도 지금 10,000kg가 넘는데 우리가 800kg를 왜 제한받을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좀 총리님 챙겨보세요. 네, 그동안에도 한미 미사일 지침은 다음에 세종시 한번 보세요. 네. 세종시 저거 보세요. 정말 이거 그냥 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건 총리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12개 정부 부처 다 내려. 이제는 30년 되면 행정의 중심지고 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예요. 수방사가 그동안에 서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랬지만 거기 지금 보세요. 병력이 몇 명. 한번 총리님 비상걸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거 없어서 총리님 주간에 토론 한번 하세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세종 시민들 생명과 재산과 이런 것도 다 노출돼 있어요. 예. 이거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베게티우스의 그 장군의 로마 시대 말을 생각하시면서 이거 하셔야 돼. 언제 비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 네, 기가 막힙니다. 세종에 경찰청을 신설했습니다마는 군사 경찰청 가지고 됩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계룡대가 지근거리에 있어서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지 계룡대하고는 무관합니다. 거기 연구해 보도록. 수방사에 버금가는 훈련과 장비를 다 갖춘 일개 사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한번 챙겨 보세요. 네. ADG 부분인데 전원주택 단지로 인허가분대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다 지금 관여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환경부, KDI, LH, 시청 수사를 해달라는 수사를 안 해요. 총리님 그 공무원들이 다 개입되기 때문에 보고 받은 적 없으세요? 네, 제가 처음 듣습니다만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자체 80%를 민주당이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고 네, 알아보겠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짚고 내려가겠습니다. 조기를 떠받치는 총등과 공명이 부정되면 국가 권력의 복종할 의무가 사라지고 통치의 정당성에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